네, 화재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사회부의 나확진 기자 그리고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나확진 기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재판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후 첫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부회장은 출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부회장은 애초에 구속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1심, 2심 재판에서는 이 호송차를 타고 와가지고 법원 지하로 들어가서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러면서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은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혔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대법원 재판에서도 노출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법정에 나선 모습이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네요. 여러 차례 재판을 거듭했습니다만 법정에 출석하는 이 회장의 모습은, 이 부회장의 모습은 오늘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종전에 있었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8월 말에 열렸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준 말 3마리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지원금 이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이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그러한 이제 전제 하에서 그러면 뇌물 액수가 86억 원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어떤 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주로 심리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이 30여 분 정도. 글쎄 이게 뭐 긴 시간인 건지 짧은 시간인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만 일단 어떤 내용이 다뤄졌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기환송 후에 처음으로 열린 2심 재판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당사자가 이제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재판장이 예전 2심 재판장에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파기환송 후 2심 재판장이 이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할 것인지 다룰 것인지 언제 재판 기일을 열 것인지 정도를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이 부회장의 유죄, 무죄 부분은 다 판단을 마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오늘은 아예 그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2심 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다만 청탁 대상으로서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이제 벌어질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양형 판단과도 좀 아마 연관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실체적인 이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주 뒤인 다음 달 22일에 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2주 뒤인 12월 6일에는 양형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선고는 만약에 빨리 선고를 한다면 올해 말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반에 아마 그 이 부회장의 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시기는 그렇고 아까 그 윤솔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이 정준영 부장판사라는 분이 뭐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당부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특별히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의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제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이제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벌어진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총수가 재벌 체제의 폐해를 고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또
또 중요하게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 다만 심리 중에도 총수로서는 당당히 일을 해달라. 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취재 기자가 전한 것처럼 예. 이 부회장이 현재 나이가 51세인데 네. 이 부회장 나이인 51세 때 그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회장은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혐의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심 재판보다 뇌물 액수를 50억 원 많이 인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86억 원이 됐었나요? 아무튼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대법원에서 예. 각 부분의 2심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예. 어떤 부분은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결과로 지금 이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 액수는 86억 원입니다. 예. 이게 그 1심에서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이 부회장이 전달했다는 액수를 89억 원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액수에 따라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예. 2심에서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 3마리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위해 전달한 말 3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예. 이 부분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예. 봤습니다. 그래서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1심 인정 액수보다 50억 원 이상 줄였고요. 예.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거고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줄어든 이 50억 원의 액수를 다시 대부분 뇌물이 맞다라고 이제 복구를 시킨 겁니다. 예. 말 3마리에 대한 다만 보험료 한 3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예. 액수가 1심보다는 3억 원 정도 줄어든 86억 원, 예. 2심보다는 50억 원이 늘어났죠. 예. 근데 이렇게 뇌물 액수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보다 50억 원 정도 늘어나니까 예. 덩달아 횡령 액수도 인정 액수도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뇌물로 지급된 돈이 개인 돈을 준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려서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말 예. 3마리를 구입하고 한 이 금액이 결국은 회사 돈인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억 원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예. 일반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이 가중된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의 판단은 뭐 뒤집히지 않는 거니까 고등법원이 이제 요 판단을 전제로 이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이제 그러면 형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를 예. 판단하게 되고 그 때문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도 유무죄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거 뇌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애초 2심에서 이 부분이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말 3마리 부분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근거가 뭐냐면 예. 소유권은 삼성 측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의 소유권은. 예. 다만 말의 사용이익 예. 쓰라고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 뇌물에 있어가지고 이 승용차를 많이 뇌물로 줬다. 예. 근데 승용차에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고 그냥 예. 타라고 잠시 타라고 준 거다. 이런 식의 구조로 2심에서는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말의 리스비 이 말을 얼마나 이제 사용해서 그 사용 대가가 얼마냐 그 정도만 뇌물이지 말을 구입한 34억 원 전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빌려준 대가와 준 대가를 이제 구분해서 지금 해석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말의 처분권이 이 최순실 씨 측에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말이 만약에 뭐 다치거나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그럼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물어낼 책임이 있느냐? 예. 그런 거 없다. 처분권 자체가 다 넘어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 구입비 34억 원이 다 뇌물 액수에 포함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2심에서는 이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청탁이 없었다. 예. 라는 그런 부분.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2심에서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예. 대법원은 근데 묵시적 청탁이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예.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직무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기업 승계라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있는 삼성 측에서 어떠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금품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게 청탁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이 재판이 있기까지의 저희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봤고 도진기 변호사께서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이 대법관들끼리 좀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렸다 들었습니다. 치열했다면서요? 예,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전원 합의체가 이제 13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조희대, 안철상, 이동훈 이 세 분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2심은 말을 삼성 측에서 최순실 측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네. 거였고 대법원은 다수 의견은 아니다 그냥 준 것이다 이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 그냥 준 것이다라고 인정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애당초 삼성이 이 말을 주면서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최순실 씨한테. 예. 그 다음에 또 말에 그 패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말 여권 같은 건데 거기에 마주에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었어요. 예.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자 당시에 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그 부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마 유망주한테 좋은 말을 사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항을 근거로 이 말이 소유권이 처분권이 넘어갔다라고 이제 다수 의견이 판단했던 건데 이 세 분의 대법관은 이 근거만으로는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그거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 16억 지원금 여기 대해서도 이제 근거가 그 다수 의견은 이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그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두 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반대 의견은 이것 또한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통 끝에 결국은 그 다수 의견대로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봤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파기환송이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뭐 결론만 일단 좀 여쭙자면 이거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깬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뇌물 액수가 34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달리 바꾼 건 아니에요. 말을 줬는데 그게 그냥 빌려준 거냐 아니면 처분권이 넘어갔느냐라고 법리적인 평가라든지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지 법리적인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실형으로 비약적으로 가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그 남은 것이 그 16억 원의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인데 이것도 또한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크게 반영될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남아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횡령에 해당이 돼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0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형이 정해집니다. 또 5년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자기 재량으로 절반까지 형을 깎을 수 있습니다. 절반을 깎는다. 그러니까 2년 6월까지 형이 선고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법리적으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재판부의 재량권,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깎아줘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학진 기자께 좀 질문을 드리면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그 사례를 두고 이 부회장에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뇌물 액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액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신동빈 회장한테 인정된 것은 이 제3자 뇌물, 즉 신 회장 롯데 측에서 최순실 씨가 설립한 재단에다가 지원금
70억 원을 줬다. 예. 요게 인정이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말지원금,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해서 다 합쳐가지고 예. 86억 원을 줬다.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16억 원 차이는 있긴 하지만 70억 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예. 그러면 86억 원 정도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일단은 이제 들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도 예. 이 부회장 측에서 신동빈 회장 측의 재판 기록을 좀 제출을 해달라 법원에다가. 이건 아마 신동빈 회장의 재판 그 결과 과정을 예. 참고를 좀 해달라는 이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장은 그래도 신동빈 회장보다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롯데에서는 예.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롯데가 재단에 지원한 것은 그냥 롯데 돈을 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다만 이 부회장이 이 최순실 측에 말을 사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삼성이 이 업무 과정에서 삼성 돈을 써서 한 게 아니라 예. 이 부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 돈을 빼돌린 거다. 가로챈 거다. 이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이런 횡령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하한이 5년이다, 징역 5년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한번 일단은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정상을 참작해 봤을 때 이 형을 한번 감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이 형의 하한이 형의 이제 최저 기준이 2년 6개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2년 6개월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가 돼야 3년 예. 이하가 돼야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롯데보다는 이 부회장의 경우는 조금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업 총수가 이제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선고를 기다리는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는 뭐 이제 옛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총수의 공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실제 판결 내용들도 있었고요. 해서 근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예전에 조금 오래 전에는 기업 총수라든지 좀 경제에 영향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뭐 선처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대놓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고 비판도 많았죠. 예. 그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양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원론적인 책자를 보면 피고인의 지위라든지 사회적 역할은 고려하지 말고 형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론은 그런데 예. 아무래도 실무상에는 좀 네. 더 다르죠. 네. 그 실제로 이러한 또 삼성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위치라든지 예.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임죄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예. 그 회사 그 담당자 경영자들 처벌하는 그런 범죄인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임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영 판단이다라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예. 배임죄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예. 배임죄를 인정해서 경영자들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정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경영 판단이라는 이런 이론을 도입해서 경영자들의 어떤 그 영역을 넓혀주고 예. 좀 처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자제함으로써 예. 자기 나라 경제를 북돋으려고 애를 쓰는데 예. 우리나라만 굳이 경영자들을 이렇게 목 졸라서 예. 엄격한 법 책임을 묻고 예.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나확진 기자한테도 잠깐 물어봤는데 재판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피고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는 재판이 뭐 여러 차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까? 예. 이거 특이한 거예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재판장께서 예. 뭐 이 재판을 큰 재판을 맡으면서 좀 소회가 남달랐던 것 같고 예.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당부하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해석들을 워낙에 많이 다니까 이제 나왔던 발언을 보면은 뭐 재벌 체제 폐해 시정에 이재용 부회장 당신이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미리 꺼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뭐랄까 나중에 차후에 나오는 판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오해가 있을까 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판사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아마 재판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만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저희의 각주는 많이 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판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17년 전에 벌어진 이른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나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초 사건이 불거진 것은 17년 전입니다. 예. 2002년에 예. 2002년 5월에 부산에서 예. 이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 마대자루에 담긴 이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 신원 확인 결과 이 부산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이 숨진 여성 A 씨에 대해서 숨진
이 추정적으로는 숨진 이후에 통장에서 누군가 어떤 남성이 돈을 인출해 가는 모습이 그런 CCTV에 담긴 게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곧 뭐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이 모자를 쓰고 있었던 이 남성에 대해서 못 찾은 겁니다. 수사 당국이 이 찾지를 못했고 이 시신이나 이런 다른 관련해가지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해결되지 못한 사건, 미제 사건으로 이 장기간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CCTV 영상에 담긴 그거를 사진으로 해가지고 일반 뭐 전단지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배포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를 인터넷으로 공개 수배를 해가지고요. 이 페이스북 공개 수배를 보고 제보자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인 것 같다. 결국 이 남성은 양모 씨라는 남성이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모 씨는 돈은 인출을 했는데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가방을 주워서 그냥 돈만 인출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재판에서는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양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올해 1월에 내려진 대법원에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다시 2심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는 A 씨가 돈을 인출한 것과는 별개로 살인까지 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 그리고 수사 초기에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이 되었던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양 씨가 이 살인을 했다라는 증거로 이제 가장 유력하게 제기체가 된 게 이 양 씨를 도와서 당시에 이제 같이 살던 한 여성이 이 숨진 A 씨의 적금을 해지하는 장면 한 게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나중에 누군지 알게 돼가지고 이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하기를 내가 마대자루를 차에다가 실었다가 내렸다. 그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증거가 없다.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부산고법은 무죄를 선고를 했고 이 무죄 판결이 22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무죄 판결, 그러니까 굉장히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용의자가 특정됐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내려간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된 건데 이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죄가 됐네요. 대법원에서는 그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죠. 그 중대범죄에서 유죄로 인정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도달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피해 여성이 사망한 숨진 그 다음 날 바로 이 남자가 피해 여성의 그 돈을 인출합니다. 근데 돈을 인출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비밀번호를 이 사람은 그냥 조합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심, 2심은 그 피해 여성을 협박해서 고문한 끝에 알아내고 살해한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근데 대법원은 일단 이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물컹거리는 마대자루를 같이 옮기는 걸 도와줬다라는 동건이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 진술이 만약에 믿을만 했다면 앞에 이 피해 여성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던 것과 합쳐지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이 동건이의 마대자루를 옮긴 걸 도와줬다는 그 진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뭔가 믿기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걸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던 겁니다. 또 이게 그 재판 외적인 겁니다만 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그 조사가 끝나고 그 녹화가 안 되는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그 경찰관하고 내가 사실 그 여자를 찔러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관이 그거를 녹취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건 증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정식 조사 과정에서 진술된 게 아니라 막간에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임의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녹취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채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가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재판부가 혹시나 소극적인 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이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게 십몇 년 만에 이 범인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죄로 판명이 나고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그 경찰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증거를 보게 되면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용의자들이 이런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실 1심에서는 참여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 시민들이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2심도 이 사람 유죄다 인정을 했고 둘 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부분에서 뒤집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법 시스템상 대부분의 판결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과연 실제 진실이 어느 건지 1심, 2심이 다 틀렸고 대부분 판사들이 다 옳았다고 단정은 못하는 거겠죠. 그 우리 어떤 자연적인 진실로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한데 대법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큐브 두 가지 판결을 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왁진 기자 고생하셨고요. 도진기 변호사께서는 사건 큐브 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